예비 한국어 선생님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한국어 발음 교육론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음 교육론 문항들은 조금만 신경 쓰면 점수를 잘 받을 수 있는 그런 영역이기 때문에 과락을 방지하는 효자 과목이다 라는 말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발음 교육론 문제를 푸실 때 기본적으로 알아두셔야 되는 것이 바로 한국어 자음 체계표 그리고 모음 체계표입니다. 이 체계표는 그대로 여러분 머릿속에 저장을 해두시고 시험을 보시기 전에 이 표를 한번 그려보고 시작하시면 문제를 푸시는데 훨씬 수월하실 겁니다. 자, 먼저 자음 체계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음을 분류할 때는 두 가지 기준이 있죠. 조음의 위치, 조음의 방식, 두 가지 기준에 의해서 자음의 성격을 분류합니다. 조음 위치라고 하면 입이죠. 구강의 위치를 말합니다. 그리고 조음 방식은 발음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 그 방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먼저 조음 위치를 크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지로 이렇게 보통은 분류를 합니다. 앞에서 뒤라는 말은 얼굴의 옆면을 이렇게 봤을 때, 측면을 봤을 때 그 앞부분, 앞을 바로 입술이 되겠죠? 입술에서 나는 소리 양순음 또는 순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입 안으로 들어가면 이를 지나서 잇몸이 있죠. 잇몸에서 나는 소리를 치조음이라고 합니다. 이때 잇몸은 아래가 아니라 윗잇몸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으로 들어가다 보면 입천장, 딱딱한 입천장이 나옵니다. 거기에 혀가 거기에 닿아서 나는 소리를 경국의 이렇게 말합니다. 딱딱한 입천장을 지나서 좀 더 안쪽으로 들어가다 보면 뼈가 없어서 부드러운 연구개가 나오죠. 여기에서 나오는 음을 연국의 음이라고 합니다. 더 안으로 들어가서는 바로 목구멍 소리죠. 목청 소리라고도 하는데요. 후음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머릿속에 구강을 좀 그려보시고 입술에서 목구멍으로 가는 그 과정, 앞에서 뒤로 진행하는 그 과정, 위치를 잘 생각하시면서 자음을 하나씩 대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이 조음 방식인데요. 조음 방식은 파열, 파찰, 마찰, 비음, 이음 이렇게 이것도 5개로 나뉠 수 있습니다. 먼저 파열음 하면 터지는 소리죠. 그래서 뭔가 막혀 있다가 또 다른 말로는 폐쇄음이라고도 합니다. 폐쇄되었다가 그것이 터져 나온다. 그래서 터지는 거에 주안점을 두면 파열음이 될 것이고 소리가 막힌다 라는 거기에 주안점을 두면 폐쇄음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그드부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파찰음, 그리고 마찰음이 있는데요. 마찰은 말 그대로 이렇게 마찰을 일으키면서 나오는 소리죠. 공간이 줄어들고 그 좁은 공간으로 흘러나오는 이런 소리를 마찰이 된다, 마찰음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스, 흐가 거기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 파찰음은 파열과 마찰이 같이 일어나는, 폐쇄되었다가 터져 나오면서도 좁은 공간으로 마찰이 되는 그 음을 파찰음이라고 하죠. 자, 즈, 츠 모두 다 거기에 해당이 되겠죠. 그 다음 비음입니다. 이것은 구강에서 바람이 나오기도 하지만 코로 그 바람이 공기가 더 많이 나가는 그런 소리를 비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음은 흘러나는 소리. 그래서 혀를 중심으로 혀의 양쪽으로 공기가 흘러나온다 라고 해서 대표적인 르가 되겠습니다. 르, 리을이죠. 르. 자, 이렇게 해서 자음을 분류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모음 체계표입니다. 자, 모음인데요. 이때는 이중모음을 포함하지 않고 단모음을 말하죠. 한국어의 단모음은
10개입니다. 자, 이 10개를 어떻게 나누느냐? 지금 전설, 후설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설이라고 되는 것이 바로 혀죠. 그래서 모음을 구별하는 중요한 도구는 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혀의 앞부분, 전설, 혀의 뒷부분, 후설. 그래서 혀가 좀 앞으로 또는 혀가 뒤로 움직이면서 나는 소리를 전설 모음, 후설 모음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또한 혀의 높낮이, 혀가 좀 입 안에서 높이 올라가는 고모음, 보통 중간에 있으면 중모음, 혀가 아래로 많이 내려오는 저모음 이렇게 해서 혀의 위치, 앞, 뒤 또는 위, 아래 이런 위치에 따라서 모음을 분류하게 됩니다. 또 하나 분류 방법은 입술 모양을 가지고도 분류를 하게 되는데요. 지금 여기 평순, 원순 이렇게 되어 있죠. 평순은 입술이 평평하게 만들어지는 그런 모음이 되겠습니다. 자, 원순은 입술이 동그랗게 이렇게 말아드는, 모아지는 그런 모음을 원순 모음이라고 하죠. 그래서 결국은 혀를 중심으로 앞뒤 위치인지, 전설, 후설인지, 그리고 혀가 위와 아래로 내려가는지, 고, 중, 저, 그리고 또 하나 입술의 모양, 동그랗게 되는지, 원순, 평평하게 되는지, 평순,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 세 가지 기준점을 가지고 여러분이 이 표를 머릿속에 마치 보는 것처럼 그려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 들어가는 10개의 모음들 중에 뭐 의문사항은 없으시죠? 근데 약간 좀 달라지는 것이 있다면 이 외와 위가 되겠습니다. 발음을 할 때 우리 일반적인 발음으로는 위, 외 이래서 이중모음이 되죠. 처음 시작음과 끝음이 달라지면서요. 그래서 이중모음으로 처리가 될 것 같지만 아직까지는 단모음 체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발음은 위 이렇게 발음을 하죠. 발음이 달라지지 않죠. 그래서 단모음으로 지금은 안에 들어가 있지만 이중모음으로 발음하는 것도 허용하고 있고 오히려 수업 현장에서는 이중모음으로 발음하는 것이 훨씬 더 자연스럽다라고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한국어의 자음은 소리 세기 정도에 따라 세 가지로 대립을 보입니다. 영어와 같은 경우는 자음이 유성, 무성 이 두 단계로 대립을 보이고 있다면 한국어의 장애음, 자음은 세 단계로 대립 체계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세 가지가 바로 평음, 예사소리, 경음, 된소리, 격음, 거센소리 이렇게 세 개의 분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평음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보통 약한 소리, 그냥 보통인 소리죠. 아주 세지도 않고 보통 이런 소리를 평음이라 하고 예사소리, 그리고 경음은 뿌뜨, 끄쯔, 쓰 이런 경우처럼 성대를 긴장시켜서 단단하게 내는 소리, 이 소리를 바로 경음이라고 합니다. 딱딱한 소리, 이게 경음이죠. 그리고 세 번째 격음은 거센 소리를 동반하는 그런 소리입니다. 그래서 어떤 바람이 나오는 소리죠. 뭐 기라고도 하는데요. 파, 타, 차, 카. 그래서 이런 목구멍에서 어떤 소리가 함께 동반되는 그런 소리를 격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음을 구별하는 이 세 가지 평음, 경음, 격음 이 구별을 잘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언어권에 따라서 세 가지가 분류가 되어 있는 언어권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 세 가지 분류를 매우 어려워합니다. 한국어에서는 이 세 가지 기준이 중요한 이유는 부로 쓰일 때와 뿌로 쓰일 때와 프로 쓰일 때 다 의미가 달라지는 예가 되죠. 예를 들면
달이라고 평음이 쓰인 달과 그리고 경음이 쓰인 딸과 그리고 격음이 들어간 탈. 단지 그 음의 차이로 의미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음의 차이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자음과 모음의 발음, 분류 체계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 다음으로 알아야 될 것은 음운 현상인데요. 학습자들이 자음과 모음을 다 익혔다고 하더라도 받침과 어떤 자음 또는 어떤 자음의 받침과 모음이 연결되었을 때 발음이 달라지는 그런 현상에 대해서는 추가로 학습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음운 현상 3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받침, 대표음 소리인데요. 받침을 배울 때 자모를 끝내고 받침을 배우죠. 그러면 받침에 올 수 있는 표기는 초성에 올 수 있는 이런 표기들이 다 쓰입니다. 그렇지만 오스, 나즈, 꼬츠처럼 그대로 초성의 발음이 일어나지 않죠. 이들은 모두 대표 발음으로 나옵니다. 바로 드, 으 이렇게 발음이 되겠죠. 그리고 기역 같은 경우도 받침에 기역, 쌍기역, 그리고 키읔이 올 수 있지만 발음은 대표 윽 이렇게 발음이 됩니다. 그래서 표기에 초성에 오는 그 소리가 발음이 받침에서는 다 나올 수 없고 7개만 나온다 라는 것을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이것을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알려줘야 될 음운 현상이 비음화가 되겠는데요. 물론 학습자들에게 비음화다 라고 구체적으로 이 용어를 주지는 않지만 파열음 다음에 비음이 오면 비음이 된다 라는 현상을 설명은 해야 됩니다. 음운 법칙을 알려주는 시간을 잡아서 가르치기보다는 새로운 단어가 나왔을 때 조심해야 되는 상황, 국물로 읽으면 안 되는 단어들이 있겠죠. 닷는으로 읽으면 안 되는 단어들, 그런 새 단어들이 나왔을 때 그때그때마다 그것은 이렇게 발음합니다. 이렇게 발음하는 이유는 바로 이런 파열음이 왔을 때 비음으로 바뀝니다. 라는 것을 그때그때 설명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의 음운 현상은 국외음화인데요. 받침에 디귿이나 티읕이 오고 뒤에 이가 오는 경우 이때 모두 즈, 츠로 발음이 됩니다. 물론 표기하진 않죠. 굿이를 굿이라고 발음하지 않고 굿이라고 발음만 합니다. 굿이라고 쓰진 않죠. 구지로 쓰진 않습니다. 자, 이런 국외음화가 일어나는 단어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이것을 묶어서 국외음화가 일어나는 단어들의 리스트를 보여주진 않죠. 보통 초급에서 자주 나오는 단어, 가치라는 단어가 나오면 이거는 가티가 아니라 가치로 특별히 발음해야 된다. 그래서 좀 예외적인 현상들을 제시하면서 발음 수업을 할 수 있겠습니다. 앞에서 3가지의 음운 현상을 말씀드렸는데요. 4가지를 더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4가지 음운 현상에는 여러 가지 예외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예외 현상들을 잘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자음군 단순화입니다. 자음군 단순화는 겹받침의 경우입니다. 헛받침이 아니라 받침에 자음 2개가 오는 그런 예가 되겠습니다. 이 겹받침일 경우에 자음군을 이루고 있는 받침에 발음을 2개를 동시에 할 수 없기 때문에 한 가지만 선택해서 발음하는 단순화가 일어납니다. 일반적으로 2개가 연결이 되면 앞에 오는 자음을 발음합니다. 물론 아닌 경우도 있죠. 리을 기역일 경우에는 뒤에 오는 기역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리을 미음에 연결이 되면 겹받침일 경우에는 뒤에 오는 미음을 선택한다는 점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앞에 오는 자음을 발음하죠. 예외 현상 중에 하나는 똑같은 리을 기역인데도 기역을 선택하지 않고 앞에 오는 리을을 선택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뒤에 오는 자음이 기역일 때, 읽고, 기가 연결되면 읽기, 이런 경우죠. 그리고 리을, 비읍이 연결되면 항상 앞에 오는 리을이 선택이 되는 것이 원칙인데 밥다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비읍이 선택이 됩니다. 이런 상황들 뒤에 어떤 자음이 오고 그리고 단독으로 그런 어휘일 경우에 따라서 예외 현상을 보이기 때문에 이런 단어들이 나올 때 그때 추가로 설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의문 현상은 유음화입니다. 유음은 바로 리을음이죠. 리을음으로 바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건은 받침에 니은이 오고 뒤에 리을이 오거나 아니면 받침에 리을이 오고 뒤에 초성의 자음이 니은일 경우에는 모두 다 리을로 발음이 됩니다. 그래서 유음화라고 하죠. 바로 니은이 리을 되는 경우죠. 신라, 칼날처럼요. 그런데 이런 조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음이 일어나지 않는 그런 비음으로 소리나는 그런 예들이 있습니다. 생산과 량 할 때 생살량 이렇게 안 합니다. 이때 리을은 바로 니은으로 비음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임진년에 일어난 난이라고 해서 이것 또한 임질난이라고 안 하고 리을이 니은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공권력이라고 해서 공권력 안 하죠. 이런 경우는 유음화의 예외 단어들이 되겠습니다. 물론 한자음 세 글자라고 해서 항상 100% 이런 비음화가 일어나는 건 아닙니다. 대표적인 것이 광활루 이런 경우는 광한루 안 하죠. 그래서 유음화가 지켜지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잘 정리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로 니은 첨가가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받침이 있고요. 그리고 뒤에 이모음 계열의 이중모음들이 연결이 되면 이때는 발음할 때 니은을 첨가합니다. 예를 들면 맨과 입이 만나면 받침이 있고 이모음이 있죠. 그럼 맨입 해서 니은이 첨가됩니다. 그리고 알과 약도 받침이 있고 뒤에 이모음, 이중모음이 있죠. 야. 그러면 이런 경우도 알약 이렇게 안 하고 니은을 첨가해서 알약을 만들고 그리고 바로 유음화가 일어나죠. 리을과 니은이. 그래서 알약으로 최종 표준 발음이 됩니다. 이 니은 첨가 현상이 이런 조건에서는 일어나야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조건에서도 검열 이렇게 읽는 것이 원칙이지만 니은 첨가는 허용사항으로 다시 말해서 표준 발음이 두 개가 되는 경우죠. 그와 유사한 것이 금융이 있습니다. 금융 아니면 금융 두 가지 모두 다 두 가지의 그 니은이 첨가되든지 안 되든지 상관없이 표준 발음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 니은 첨가가 일어나지 않는 예는 바로 월요일 아니고 월요일, 송별연이 아니라 송별연 이런 예외 현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니은 첨가는 이 조건 하에서도 두 가지를 다 인정하는 경우와 절대 첨가 안 되는 경우 이런 예외 현상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 표준 발음법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거센 소리를 만드는 의문 현상입니다. 거센 소리는 바로 격음이죠. 크트푸츠 바로 그드부즈라는 평음이 후음, 흐를 만나서 이렇게 크트푸츠로 바뀌는 그런 현상을 거센 소리화, 경음화 이렇게 얘기합니다. 축하, 노타. 이때 위치는 상관이 없습니다. 히읗이 먼저 올 수도 있고요. 이 평음이 먼저 올 수도 있고요. 자, 이런 조건, 같은 연결되는 조건이 되면 격음화가 일어납니다. 앞에서 구개음화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요. 구개음화가 일어나지 않는 경우는 형태소 내부입니다. 하나의 형태소다. 쪼개지지 않는다 라고 본다면 그때는 절대 구개음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지라고 안 하고 마디, 한마디, 두마디 이런 경우죠. 잔디도 하나의 형태소로 이루어진 단어고요. 이런 경우도 잔지 이렇게 안 합니다. 이 이모음 앞에 디귿이 지로 발음되는 일은 없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한국어의 자음, 모음 이런 분절, 음운 외에도 의미를 분화시키는 중요한 음운이 존재합니다.
바로 초분절 음운이라고 합니다. 자음, 모음은 그 소리를 딱 끊어서 여기까지는 기억이라고 합시다. 여기는 아라고 합시다. 라고 해서 그 의미를 분화하는 그 음소들을 만들어 놨는데, 초분절 음운은 뭔가 분절하지 못하는, 그렇지만 의미는 분화시키는, 이것이 다르면 의미도 달라지는 그런 존재를 초분절 음운이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는 운소라고도 하죠. 운율적인 특징을 갖고 있는 음운이다 라고 해서 운소라고도 합니다. 자, 한국어의 대표적인 그 초분절 음운, 운소를 보면 소리의 길이, 바로 음장이죠. 음장과 억양을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소리의 길이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는 그런 경우들 있죠. 이 눈 하면 내리는 눈이죠. 사람이 보는 눈은 짧게, 그리고 하늘에서 내리는 눈은 길게 하죠. 그래서 이런 장음, 이 표시요. 긴 장음을 갖고 있는 단어와 그렇지 않은 단어가 형태가 똑같았을 때 의미가 달라지는, 자, 이런 것도 한국어에서는 그 음장을, 음의 길이를 바로 음운으로 적용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밤도 마찬가지죠. 먹는 밤은 긴데 아침, 점심, 저녁, 그리고 밤 이럴 때는 짧게 말하죠. 그래서 똑같은 형태의 소리의 길이가 달라져서 의미가 이렇게 파생되는, 분화되는 이런 경우는 당당한 음운이 됩니다. 또 하나는 억양인데요. 여기 의문문일 때 밥을 먹었어요? 라고 올려주면 바로 의문문이 되고 질문하는 게 되는데, 이 상승조죠. 그리고 네, 먹었어요 라고 이제 아래 내려서 억양을 내려서 하강조로 대답을 하게 되면 이거는 평서문, 뭐뭐 해, 명령문이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한국어의 초분절 음운에는 음장, 소리의 길이와 그리고 한 문장의 끝에 오는 한 문장 단위의 억양구, 바로 이런 것이 억양이 되겠습니다. 이런 음장과 억양으로 의미가 달라진다는 것. 그래서 당당히 음운으로 존재하게 되죠. 하나를 더 추가하자면 휴지를 넣을 수 있겠습니다. 휴지는 끊어 읽는 건데요. 한 문장을 어디서 끊어 읽느냐에 따라 의미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음절과 음절 또는 단어와 단어 사이에서 그 발성을 멈추고 그 다음으로 이어가는 이런 정지된 현상이 바로 휴지, 끊어읽기인데요. 어떻게 끊어 읽느냐에 따라 의미가 달라진다 해서 옛날 오래된 그 예문 중에 하나가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를 어디에서 끊어 읽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진다 해서 이 휴지 또한 초분절 음운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배운 의문론 지식을 실제 수업 현장에서는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지 발음 교수법 단계로 연결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문법 교육론도 그렇고 전통적으로 PPP 모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발음 교육도 이에 맞춰서 정리를 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도입 부분인데요. 자, 이 도입 부분에서는 학습자의 모국어 발음, 한국어 발음의 차이를 이렇게 구별할 수 있도록, 인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각을 인지하는 단계, 인식 제고의 단계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만약에 경음에 대한 수업을 하게 된다면 지난 시간에 배운 평음과 격음을 들려주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들어보게 하는 이런 활동도 이 도입 부분에 있을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제시 단계입니다. 이 제시 단계는 오늘 배울 그 음운, 자모에 대해서 또는 받침이 될 수도 있고요. 발음을 제시하게 되는데 그것을 교사가 따라 읽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입을 사용해서 어떤 모양으로 발음을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따라하게 하는, 설명하는 그런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울을 보고 자신의 발음이 맞는지 한번 교사의 그 입모양과 자신의 입모양이 같은지 또는 구강 단면도를 보면서 그 모음이 또는 그 자음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확인해보는, 어디에서 발음이 나고 이런 것을 그 단면도를 통해서도 설명할 수가 있겠죠.
여러 가지 눈에 보일 수 있는 시각자료. 이 단면도는 그냥 종이일 수도 있고요. 그거를 움직여서 모음이 고모음일 때는 입이 좀 닫히고 저모음일 때는 턱이 내려가는 이렇게 움직이는 종이로 만들어진 구강 단면도도 충분히 수업 현장에서 쓸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조음 위치, 어디서 혀가 얼마큼 올라가고 어디에서 발음이 되는지 그 조음되는 위치를 확인해 보는 이런 여러 가지 도구를 사용해서 자모를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세한 발음, 교사가 주도적으로 발음을 제시하고 이제 학습자들과 따라하면서 몸에 익히는 그런 단계, 연습 단계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습 단계는 첫 번째로 기기적인 연습인데요. 우선은 교사가 발화하고 따라하고 그리고 책에 읽어봅시다. 자, 이런 음을 읽어봅시다. 라는 교재 안의 내용을 하나씩 돌아가면서 읽어보고 이런 것이 기계적인 학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글 단계의 학습자가 아니라 이제 한글을 다 익히고 마지막 마무리하는 단계의 이게 발음 수업이라면 최소 대립상을 이용해서 할 수도 있겠죠. 받침도 다 배웠다면 과연 드, 뜨, 트가 정말 다른지를 이 세 개의 단어를 주면서 의미도 주고 대립상을 주면서 연습하는 그런 방법도 있겠습니다. 말, 팔, 발 이렇게 해서 하나의 음만 다른 그런 쌍들을 주면서 단어별로 연습하는 듣고 따라하고 그리고 듣고 맞는 발음을 찾고 자 이런 단계가 바로 기계적인 연습 단계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더 나아가서 좀 유의미한 연습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의사소통적 연습이죠. 대화문에서 정확하게 그 발음을 잘 한다거나 음운 동화를 배우는 그런 현상, 음운 현상을 배우는 그런 시간이라면 경음화나 격음화 이런 것들이 드러난 발음을 얼마나 잘 하는지 맞춰서 대화를 잘 하고 있는지 또는 이런 발음 게임을 통해서 좋은 발음, 제대로 된 발음을 잘하는 사람은 이기고 잘못된 사람은 지는 하나의 철자, 단어를 보고 읽어보게 하는 그 팀별 게임도 가능하겠죠. 자, 이런 유의미한 그런 의사소통적 연습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한글을 처음 배우는 학습자들에게는 의사소통적 연습이라는 좀 거대한 대화문을 활용한다거나 이런 것은 조금 자제해야겠죠. 그림을 보고 그 맞는 음을 듣고 따라가서 결국은 어떤 모양을 만드는 이런 것들은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좀 단순화되겠죠. 마지막으로 생성 및 피드백인데요. 실제 대화 중에 오류를 점검하되 대화를 하면서 잘못된 것을 찾아내고 유창성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교사가 그거는 이런 발음으로 해야 됩니다. 대화를 하는데 중간에 너무 끼어들게 되면 그 대화를 통한 의사소통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기 때문에 너무 많이 그때그때 교정을 해주기보다는 나중에 정리해서 아니면 너무 반복적으로 나오게 되는 잘못된 발음, 그것은 발음 교정을 해줘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발음교육 교수 단계를 이렇게 1, 2, 3, 4로 나누었지만 이렇게 하나의 세트로 발음교육이 이루어지는 시기는 주로 한글을 배울 때입니다. 그래서 한글을 배우는 시기가 끝나면 그때부터는 이제 의사소통 수업으로 문법이나 말하기 이쪽으로 가게 되기 때문에 발음 교육은 한글 단계가 끝나고 나면 일반적인 우리 교육 현장에서는 이상한 단어 아니면 오늘은 어떤 의문 현상에 대해서 정리해서 알려주겠다라는 그런 목표가 있는 경우는 짧게 수업이 이루어집니다. 일반 수업 안에 들어간다는 이야기죠. 수업 현장에서는 학습자가 어떤 언어를 사용하는 학습자이냐에 따라서 오류가 유사하게 모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류 패턴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어권의 그 평음, 격음, 경음의 구분이 잘 안 되는 부분, 일본어권의 받침 소리를 잘 못한다거나 모음 어와 오를 잘 구별하지 못한다거나 영어권에서도 그 어두 평음을 거센 소리를 유성음으로 발음한다거나 평음을 거센 소리나 유성음으로 발음한다거나 이런 특징적인 오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오류를 잡는 효과적인 방법 평음 말고 격음을
잘 발음하기 위해서 종이를 주고 바람을 잘 일으키게 하는, 또는 경음은 바람을 절대 일으키지 않게 하는 이런 종이를 가지고 하는 연습, 이런 것도 하나의 좋은 교수법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일본어권 학습자에게는 되도록이면 모음으로 끝나다 보면 입을 좀 벌리게 되는데, 되도록이면 입을 약간 줄이는, 을 이렇게 해서 많이 줄어들죠. 입의 크기가 좀 줄어들게 이제 이렇게 하는 연습도 가능하고, 그리고 어와 오일 때는 입을 더 크게, 그리고 오를 발음할 때는 더 작게 이렇게 오므리는 그런 연습을 입 모양을 보면서 교정을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영어권 학습자에게는 음절 중심의 언어다. 이거는 자모, 자음 따로 읽고 모음 따로 읽는 영어식의 그런 발음이 아니라, 한국어는 단어가 하나의 음절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덩어리, 그 음절을 읽어내는 그런 연습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자, 시간이 많이 가는 관계로 이 부분은 조금 생략을 하고요. 그리고 베트남 어권의 그런 오류들도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블로그를 통해서 여러분이 다시 한번 자세하게 이 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수업한 내용을 토대로 문제 하나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음이 지금 4개가 있는데요. 다음 자음 중 조음 위치가 연국에이면서 조음 방식이 비음에 해당하는 자음. 조음 위치와 여러분이 조음 방식을 머릿속에, 자음 체계표의 그 모양을 머릿속에 잘 그려본다면 금방 찾을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찾아보시겠습니까? 자, 시간 5초 드리겠습니다. 네, 찾으셨죠? 자, 조음 위치가 연국에니까 저 위에, 경국에가 아니고 연국에 쪽에, 그리고 조음 방식이 비음. 우선은 비음만 생각하신다면 한국어의 비음은 요 3개죠. 1번, 2번, 3번. 1번, 2번, 3번 중에 하나가 답이 되겠는데요. 미음은 입술 소리죠. 그리고 니은은 잇몸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1번, 2번이 아니니까 3번이겠죠. 답은 바로 3번이 맞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딱딱한 경국의 뒤에 있는 영국의 쪽에서 나는 비음이 되겠습니다. 자, 그때 이응은 여기 초성에 오는 이응이 아니라 받침에 오는 이응입니다. 왜냐하면 초성에는 음가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조음 위치와 조음 방법이 비음일 수가 없죠. 자음의 하나이기 때문에 소리가 나야 됩니다. 그래서 응 소리가 나는 그런 예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번 양순음, 그리고 2번 니은은 치조음, 리을은 똑같은 치조음이지만 이건 비음이 아니라 구강음이죠. 구강에서 나는 혀 옆쪽으로 흘러가는 유음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한국어 발음 교육론을 마무리했습니다. 시험 보시기 전에 자음 분류표와 모음 분류표, 이거는 머릿속에 꼭 담아가시기 바랍니다. 자음은 조음 위치와 방식에 따라 분류가 되죠. 모음은 혀의 높낮이, 그리고 혀의 전후 위치에 따라, 그리고 또 입술의 모양에 따라 이렇게 분류가 되죠. 그 표를 꼭 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음과 모음 또는 자음과 자음이 만나서 일어나는 다양한 음운 현상과 예외, 이 부분도 추가로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양한 내용들이 지금 영상에서 자세히 설명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다면 블로그에서 자세하게 다시 공부해 보시고 추가된 기출문제도 꼭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꿈을 응원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